안녕하십니까. 죽어가는 소나 장비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는 소나박 경작 박상민입니다. 올해 6월에 소나 현장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관련 부서에 다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게 이 책을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본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우리 업무 포탈의 수색 구조 자료방 거기에 보면 매뉴얼이라고 있는데요. 매뉴얼 23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모두 확인하시고 또 이 영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해군에서 소나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다가 2016년도 7월에 해경에 임용해서 지금은 창원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직하면서는 소나 업무를 하기 싫고 힘들어서 떠나고 싶어서 해경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시 해경에서 소나를 운영하고 강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별군에서 18년도에 함정 수색 탐색 장비 과정을 개설하면서 기존에 해군에서 강의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교수 요원을 찾던 중에 저에게 연락이 왔고 또 제가 바로 오케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함정 수중 탐색 장비 과정을 강의를 하면서 2년이 되었는데 그때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자나 자료들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또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소나 현장 운용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책을 토대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자체는 막상 초보 또 한 번도 운영해보지 못한 운용자가 이해하기는 되게 힘든 책이고 또 이런 강의가 없으면 더더욱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를 따라와 주시고 또 제 강의 방식이 이야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렛츠고입니다. 그러면 소나가 해경에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이 두 사진이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2007년 5월 12일 중국 다롄성에서 항해에서 출발해서 충남 당진으로 이동하던 항해 중이던 대한민국의 제주선적 화물선인 골든 로조가 중국의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된 것은 골든 로조 소속의 구명보트 2개하고 선박의 잔해만이 발견되었죠. 이 선박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수중 수색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소나가 도입됐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사진은 바로 이게 북한 밤 잠수정인데요. 이게 생뚱맞게 이 사진이 뭐지 하시겠지만 1998년 12월 17일 여수 인근에서 국군이 북한 반 잠수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8일 새벽 남해 일대에서 계속 추격전을 벌이고 교전을 벌이다가 침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여수 반 잠수정 침투 사건인데 그때 이 사진은 그 반 잠수정을 건지는 사진입니다. 현재 여수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해군에서는 연안에도 반잠수정이 침투하면 탐지할 수 있는 소나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해군 연안정이 와유비라고 그러거든요. 해군 연안정 와유비에 그래서 소나가 탑재가 되었고
이 강이라는 소나 회사도 똑같고 버전도 모델도 비슷해요. 그렇게 유추해 보면 이 모델 소나가 채택된 경우는 바로 이 소나가 도입된 경우는 해군에서 이 소나를 도입했고 해경에서 이 소나를 컨트롤 CV한 게 아닌가라는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도입된 소나 이름이 바로 심라드 AX90 소나입니다. 현재 3011함 교육함 바다로호에 비롯해서 총 9척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사이드스캔 소나 2척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이드 소나도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바로 해경에 소나가 왜 필요해? 꼭 이게 필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소나가 필요하고 활용성이 있냐는 이 질문에 저는 수중을 탐색하는 데는 소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나는 수중을 수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수중을 탐색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무인모 탐지 장비 또 잠수사로 탐지한다고 하지만 또 찾는다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은 정말 광대하고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이 광범위한 수중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소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소나 같은 경우는 8,000m까지 탐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광범위한 탐색을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물표들을 선정해 준다면 여러 번 잠수할 거를 그 횟수도 줄이게 되겠죠. 또 시간도 줄여지죠.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나가 적합할까? 이 적합성에 대한 답변은 운용자가 숙달만 잘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휴대폰을 비워볼까요? 우리가 휴대폰을 들치면 통화만 사용하는 데만 쌓였죠. 그렇지만 매일 만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기능을 터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나는 솔직히 어군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즉 고기 잡는 용도로 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수중 물표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옵션도 여러 가지예요. 운용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럼 소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중 수색할 때 모든 일에 활용하면 됩니다. 고기 잡는 장비로 어떻게 침선, 수중 물표를 탐지할 것이냐? 하지만 수중에 고기를 잡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중 탐색을 하기 위한 센서와 프로세스가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 해경에서는 유일하게 수중 수색에 지원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소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청에서 자율 무인 잠수정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이 소나 분야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나 현장 운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소나 장비를 살리기 위한 이 강의 컨텐츠는 소나 일반, 소나 운영, 소나 정비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소나 일반은 소나의 원리, 개념을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소나 운영은 장비, 구성, 그리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 필요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 정비부는 주요 PMS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소나란 무엇일까요? Sound, Navigation and Range. 이걸 줄여서 소나라고 합니다.
즉 소리를 이용해서 항해하고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용어의 원어를 보면 소나 자체가 잠수함을 개발되면서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잠수하면서 소리를 듣고 또 소리를 내보내면서 수중에서 항해를 하고 측정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누구나 소나를 운영했다 해봤다고 해야 됩니다. 이 서로 대화하면서 어디서 사람이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대고 목소리라는 신호를 넣어서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퍼지고 이 앰프의 소리가 커지면 크게 작으면 작게 들리는 원리, 또 산에서 야호 하면 소리가 퍼져나가서 소리가 되돌아오죠. 나가서 되돌아오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소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되돌아오는 음을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반향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나에서는 이 반향음이라는 게 돌아오면 요 녀석의 상태, 특징에 따라서 이 물표가 탐지되고 측정되고 또 이러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이러한 측정할 수 있는 기법들을 통틀어서 모두 해서 올로 해서 소나라고 명칭을 하는 거죠.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박쥐나 돌고래, 얘네들은 음파, 초음파를 이용하거든요. 음파를 이용해서 거리와 방위, 크기 특징 등을 분석해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함정에서 수중에 음파를 보내서 목표물에서 반사되는 특징, 즉 음파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방향 에코를 이용해서 거리, 방위, 상태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 주죠. 동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쉽게 생각될 거예요. 쉬울 거예요. 박쥐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초음파로만 먹잇감을 찾아내죠.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먹이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박쥐들이 방해 초음파로 상대를 속이는 교란전을 펼다는 건데요. 전동혁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박쥐가 나방을 낚아챕니다. 눈먼 박쥐가 야간 사냥의 달인이 된 것, 바로 초음파 레이더 때문. 이 초음파를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건조해 봤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날아다닐 땐 일정한 간격으로 초음파를 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초음파를 평소보다 10배 빠르게 쏴서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그럼 먹잇감 하나를 두고 박쥐 여러 마리가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 미국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박쥐들이 서로 상대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박쥐가 자기가 쫓는 곤충을 낚아채 간다 싶으면 이렇게 음이 끊기지 않는 긴 파형의 초음파를 쏴서 위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이런 방해 초음파를 다른 초음파와 섞어서 쓰면 상대 박쥐의 사냥 성공률이 최대 86%나 떨어지게 됩니다. The jamming call causes the hunting bat to lose track of its prey, and the jamming bat takes the opportunity to snap it up. 결국 박쥐는 서로 상대가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리며 인간의 귀에는 안 들리는 초음파로 치열한 공중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소나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됐을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 소나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좀 알 거예요. 잠시만요. 동그란 원을 그리고 여기에 사람 머리예요. 그 다음에 몸통, 다리. 뭔가 느낌이 오신가요? 이렇게 좀 잘 그림 못 그리지만 이렇게 예, 바퀴벌레 같은데 여기 지금 딱 보면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분이 저 옆에 보는 이 증기선,
증기선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것을 뒤에 대롱, 막대기 같은 걸 수중에 꽂아서 이 배가 지나가는, 이게 엔진 소리거든요. 엔진 소리를 들은 거죠. 소리를 듣고 물속에서는 이 증기선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글로 적으신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원이 되었습니다. 즉 물속에 튜브 막대기를 대고 증기선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처음으로 적은 사람이죠. 그래서 기원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철도 레일에다 대고 기차 오는 소리 듣는다고 이렇게 철도 레일에 기대고 있으면 철도 관련 아저씨가 막 쫓아오셔요. 그래서 막 도망가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진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레일로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고 좋았던 거는 그 아저씨가 쫓아오면은 도망가는 게 더 재밌었어요. 갑자기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소나가 가장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저는 바로 이 음의 속도를 측정하는 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사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사진은 1827년에 스위스 물리학자 다니엘 콜라돈 같아요. 이 사람이 콜라돈과 수학자 찰스 스템이 둘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배 두 척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을 내려서 종을 칠 수 있는 망치로 준비하고요. 그 다음 한쪽에서는 물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롱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한 명이 먼저 종을 치면서 시간을 측정하면 소리가 가겠죠. 촉촉촉 들어서 들리게 되고, 이 들린 사람은 바로 들린 순간에 불을 비춰서 이 사람이 인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간을 측정하게 되고, 이 측정한 시간들을 환산하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음이 얼마나 갔는지 음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음속이 측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차 대전 전초기일 거예요. 1차 대전 전초기 때 방향음 측과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 레인징, 이게 바로 방향음을 측거, 즉 음파가 전달되다가 물표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 거죠. 방금 다니엘 콜라돈과 찰스 스템이 했던 방식이죠. 요거를 더 정립화시킨 거예요. 왜? 잠수함을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표 거리를 측정하는데 물표 거리만 측정하나요? 또 방위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더 과학적으로 이 음속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리는 이렇게 측정하는데 방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 먼저 여기서 음파가 나가는 기본이 된다면 여기 물표가 있어요. 물표. 먼저 송신이 나갈 거죠. 근데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각 방위에서 송신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표는 다시 방향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도 방향음이 물표가 없는 곳에서도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여기서 센서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침노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침노 속력은 물표가 이동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신호와 여기서 들어온 신호와 여기서 들어온 신호와 여기서 들어온 신호, 이 신호들을 종합하면 바로 침노 속력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들의 총체가 바로 무엇을 측정할 수 있어서 음속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의 측정입니다.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음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잠수함이 수중에서 수상함을 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된 계기, 그래서 물체의 속도와 또 물체의 침노와 방위와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계기, 이게 바로 음속입니다. 음속이 소나를 발전시키는 이론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바로 이 압전 효과가 바로 기계적,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요 압전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음의 속도를 측정했던 그 사건, 또 압전 효과가 발전돼서 최종적으로 기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발전했었던 그 사건, 이 두 사건이 바로 소나를 완성해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볼까요? 그렇네요. 네, 이분의 성함은 삐로. 난 차라리 방금 봤던 사진의 주인공이죠. 키리. 네. 저는 이분의 아내분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리 부인. 연구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내분이 인지도가 좀 더 높죠. 맞습니다. 피에르 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피에르 퀴리는 185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물리학자입니다. 결정학, 자기, 압전 효과, 그리고 방사선 분야에 관한 선구자이고 주요 업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압전 현상과 퀴리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이 마리 퀴리와 함께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압전 현상도 아내 키리 부인과 함께 만든 발견을 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 압전 현상은 형과 함께 발견했습니다. 형과요? 같이 그 연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공동 연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광물학을 전공했었는데요. 만 21살인 1880년에 형과 함께 연구를 통해서 이 압전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압전 효과는 어떤 재질에 기계적인 변화를 주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거꾸로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기계적인 변화를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아니 근데 배터리도 아니고 어떻게 전기가 나와요? 네, 그걸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떡인가요, 떡? 박사님 그림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엔 못 봐줄 수준이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아서 중성인데 그 중에서 그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위치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 같겠죠. 이런 경우에 이거를 압축을 시키게 되면 이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어지럽게 있던 것들이 하나가 뭉쳐졌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다가 압축을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전기가 생성되니까 압전소자. 맞습니다. 그래서 압전소자가 되는 거죠.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 결정학과 방사선 분야의 선구자로 압전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힘을 가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피에르 퀴리의 놀라운 발견은 오늘날 자석 물리학을 설명하는 밑거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압전 효과가 발견되면서 얘기했잖아요.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긴다. 여기 보시면 이 트랜두서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압전 소자로 이루어진 센서입니다. 여기에 다 압전 소자거든요. 요 하나씩이. 요 압전 소자가 하나의 거대한 구를 이루면서 하나의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전기적 신호가 이 압전 소자에 압력을 가하면은 음향 신호가 되고, 음향 신호로 나가고, 이 음향 신호가 다시 들어와서 압전 소자에 부딪히면 이 압전 소자는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전기적 신호를 바로 우리 소프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장비들에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속과 압전 효과가 발전하면서 또 이게 발전하는 방향은 전쟁이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잠수함의 발전으로 소나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군사와 민간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소나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소나는 크게 액티브와 패시브로 구분이 됩니다. 음향 신호가 수중에 전달돼서 그 신호가 들어오면 방위와 거리를 분석하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방식이 액티브 소나가 되겠고요. 수중에서 들려오는 신호만을 가지고 방위거리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패시브 소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배우고 있는 소나는 바로 어떤 타입이겠죠? 바로 액티브입니다. 패시브 소나는 대부분 나를 숨기고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군 함정 같은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잠깐 패시브 소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패시브 소나는 소리만을 들어서 얻어내는 방식이지만 이 소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배 한 척이 수중에서 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배에 대한 재원과 특성들을 저장해놔요. 나중에 똑같은 신호의 배가 수신된다면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지 않고도 전망경을 올리지 않고도 이 배가 무슨 배고 어디에서 나오고 어느 국적의 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군에서 제가 근무할 때 미국의 존 맥케인 구축함이라고 이 배 외에는 다른 배들이 훈련을 참가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배 외에는 다른 배의 데이터를 우리 잠수함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죠. 제가 존 맥케인 구축함에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정보를 분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패시브 소나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이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큰일이 날 뻔했는데 잘 마무리되고 핸드폰 뺏기고 핸드폰은 폐기되고 핸드폰 새로 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패시브 소나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장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그런 결론은 우리가 배울 거는 이렇게 어려운 패시브 소나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액티브 소나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될까요?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을까요? 단계별로 구성해 보았어요. 먼저 초기 단계는 수중의 온도, 조류, 해저 저질 등을 적용해서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중으로 물표를 탐지하기 위해서 수중으로 음파를 보내는 초기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접촉이 되고 나면 접촉된 데이터를 가지고
몰표의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분석 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몰표의 위치를 산출하고 잠수화를 투입하든지 수중을 볼 수 있는 무인 잠수용을 투입하든지 해서 정확한 물표를 식별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러한 단계들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소나는 보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시정 안개가 끼면, 저시정에 안개가 많이 끼죠. 끼면 레이더는 물 입자, 수분이 있는 입자들을 만나게 되면 음영구역, 즉 접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소나를 활용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 소나를 작동해서 함정 주변의 선박을 확인하고 얘가 접촉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충돌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항해하는 보조 역할도 합니다. 혹시 수중에서 음성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수중에서는 환경만 좋다면은 원거리, 되게 먼 거리예요. 몇 마일까지도 음성 통신이 가능해요. 원거리 때는 하울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할 때, 대전작전 훈련할 때 음성 통신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길게 하울링이 많이 안 세이도록 길게, 짧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고 길게 얘기해서 훈련을 종료하다든지 또 음성으로 통신을 하죠. 그 외에도 모르스보어가 더 정확해요. 모르스보어 쓰단다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나는 물표를 접촉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과 또는 항해를 보조하기 위한 단계, 또 수중으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소나박 박상민의 소나 CPR 강의 중에서 소나 일반 1테크 1 강의를 마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조만간 더 재미있게 구성한 소나 일반 1테크 2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를 살리자! 소나 CPR 강의 감사합니다.